단어책을 3개를 사서 그 3개 중에서 겹치는 단어만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워야 될 최소의 것들만 외우되 단 그것은 철저히 외우라. 이 책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봤던 형법책입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갔고 첫 1년간은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공부법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했던 공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책을 읽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책을 정리한 이후에 요약해서 암기하는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읽었던 책을 요약하고 암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요약이 먼저인지 암기가 먼저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암기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코어 암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어 암기법이 뭐냐?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 암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외울 게 있으면 영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단어집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단어가 제일 많은 거, 제일 적은 거? 저는 어떻게 기준하냐 그러면 단어책을 3개를 사서 그 3개 중에서 겹치는 단어만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코어 암기법 핵심입니다. 즉 어떠한 학문체계나 아니면 지식체계에 있어가지고 최대 공약수, 외워야 될 최소의 것들만 외우되 단 그것은 철저히 외우라. 그리고 철저히 외운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라. 응용어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코어 암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어 암기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암기법은 아니고요. 암기에 대한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잡다하게 알려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만 암기해 나가고 그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코어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피라미드식 요약 정리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읽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외우는가 말씀드릴 텐데 피라미드식 요약 정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피라미드식이냐 그러면 제일 정점에 교과서가 있겠죠.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교과서와 레퍼런스에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A4 용지에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자체에다가 이렇게 메모될 수도 있는데 교과서와 레퍼런스가 있고 이쪽에는 A4 용지를 두고 위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 교과서에 1장 1절 첫 페이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 다음에 그 목차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1장 목차에서 중요했던 내용, 이 레퍼런스 있을 거예요. 그 레퍼런스를 펼쳐가지고 다시 그 레퍼런스를 1장 1절부터 요약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점에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 1차 레퍼런스, 2차 레퍼런스가 피라미드 모양을 그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와 레퍼런스를 전체를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을 1차 요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책을 다 치웁니다. 다 치워버리고 1차 요약했던 그 자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50페이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주 많아지기도 하는데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요. 읽어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반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2차 요약입니다. 3차 요약은 1차 요약을 치우고 2차 요약한 것을 가지고 다시 반으로 요약하는 것이 3차 요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N차까지 가는 방법 한 건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보통 대학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A4 한 장 또는 2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요약해 주는 것, 이것이 요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코어는 무엇인가? 마지막 그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그게 아니라 그 중간점에 본인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분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어로 잡아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암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조금 복잡하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봤던 형법책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책을 보시면 책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갔고 첫 1년간은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공부법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다 결국은 구간이 명간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책을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책을 버리고 그 두 번째 요약한 것을 세 번째 요약을 하고요. 반으로 요약을 하고 4번 요약하고 5번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4번 정도 요약을 한 피라미드 요약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코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법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내가 요약했으니까 내가 잘 알겠죠, 그죠? 이게 보면 950페이지를 몇 페이지까지 줄였냐 그러면 4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A4 용지 40페이지 정도로 줄이는 분량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4차 요약이었고요. 요약한 이후에 시험 볼 때만 하루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코어를 보게 되면 내가 요약해 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에서부터 줄여가며 요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앞에 내용들은 거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알 수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해보시면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내가 요약했던 이 부분과 결합되는지 하는 부분은 경험해보신 분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보지 않고 이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 두꺼운 책 못지않은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제 변호사 시험 성적 중에서 형법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법 과목 공부를 제일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과목 공부를 하면서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까지 요약을 못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N차 요약까지 해서 코어를 만들었던 과목들은 성적이 다 좋았고, 뒤에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공부에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요약하지 못했던 다른 과목도 공부에 시간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변호사 시험 공부는 1년 반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공부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분들이나 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시간을 들어서라도 본인이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정성을 들일 부분이 있다 그러면 N차 요약, 피라미드 요약을 해가면서 자신이 생각한 그 과목이나 분야의 정수, 코어를 만들어 두면 이후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 요약이 좀 어렵다,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테스트를 해 보려고 만든 자료가 이 자료예요. 형법을 15년 만에 봤는데 책을 보지 않고 이 자료만 가지고 역으로 N차니까 N-1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85페이지예요. 40페이지 자료를 내가 85페이지 자료로 역으로 만들어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코어를 두세 번 읽으니까 이 자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약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코어가 형성되면 이 코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인체에서도 코어가 제일 중요하듯이 모든 과목에서도 공부에서도 코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과목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교과목의 코어를 반드시 잡아라. 코어만 가져가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코어를 만드는 법은 우리가 했던 그 공부를 피라미드식 요약해 나가면서 점점 좁혀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면 그 부분이 코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 교육은 제가 평생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점점 학생 평가하기 어려워진다. AI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있는데 얘도 모범 답안, 쟤도 모범 답안이다. 너무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AI 시대일수록 우리가 생각의 많은 부분, 판단의 많은 부분은 점점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나만의 창의력이 있는 생각, 창의력이 있는 표현, 나만의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러한 거꾸로 학습법과 그리고 피라미드식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정리된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내면에서 자기 구조와 제 구조해 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아이디어가 되고, 그것은 나의 경험에 녹아들어서 나만의 표현법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AI가 흉내낼 수 없는, AI는 모든 것의 공통 분모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통 분모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소화한 나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AI로만은 뽑아낼 수 없는 가치 있고 참신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흡수하냐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책을 거꾸로 읽기도 하고 피라미드로 요약해서 코어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내가 편협하지 않는 사고력 자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대학교 때 많이 썼던 것들이 랜덤 논리 게임인데, 랜덤 논리 게임은 내가 대립하는 두 입장이 되어가지고 두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생각하게 되었냐 그러면, 제가 대학과 대학원 다니면서 토론 수업을 해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잘할 것 같은 부분만 대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 논할 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아시아인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요.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의 대부분 다 인종차별이 심각하다는 입장에서 대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생각은 억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론 수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연구 결과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학생의 고정관념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A 입장과 B 입장을 억지로 교체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코를 성형 수술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를 성형할 때 여러분들 어디를 가겠어요? 성형외과 A, 이비인후과
B. 코 성형이잖아. 당연히 성형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상식이야. B 입장을 대변하면 아니야. 이비인후과 사람들은 코 전문을 하는 사람이고 대학병원에 가보면 코와 관련된 일은 외과적인 것도 전부 이비인후과에서 해. 동네 이비인후과는 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염증 치료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비인후과는 외과에 속해. 따라서 코 성형도 외과 영역에 속하니까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모순되는 아니면 서로 대립된 두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면서 스스로 게임하듯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랜덤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어느 하나 입장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붙인 거고요.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사고의 편협함과 아니면 고정관념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연구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조금 응용해가지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로 바꾸는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효과를 봤던 방법이라 가지고 조금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혼자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식을 완벽히 아느냐 모르냐로 구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100% 아는 것이고 설명을 못하면 불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점점 쉽게 핵심적 아이디어로 좁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따라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없으면 혼자서 머릿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설명해 주듯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공부했던 내용을 훨씬 내 것으로 잘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의 신화와 집중력의 허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길고 오래된 진정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인터넷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 모양이 떠돌았는데요. 저러니까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었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발 모양으로는 성공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발 모양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노력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분야든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본 값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취를 너무 노력으로 귀결시키게 되면 역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너무 폄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노력 이외에 다른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강구하는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노력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집중력이 아닌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의 집중력이 좋아, 저 사람 집중력이 뛰어나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저 사람은 몰입을 잘해, 저 사람은 몰입력이 좋아라는 표현이 정답입니다. 즉 집중과 몰입은 다릅니다. 집중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면서 그 하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몰입은 뭐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은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몇 시간 동안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몰입이 아니라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집중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몇 시간 동안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제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고 집중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길러서 5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10분 정도 늘리고 30분 정도 늘려가지고 최대한 1시간 정도 어느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점점 나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집중력의 본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몰입력과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 따라서 축복밖에 몰입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축복밖에 난 잘 안 되는데 무언가를 몰입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러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 5분에서 점점 늘어나가서 10분, 15분, 30분 정도 의지를 가지고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 그러면 베껴쓰기였습니다.
아무 책이나 관계없는데 책을 가져와서 5분만 억지로 베껴 써보세요. 매일매일 같은 시기,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시간이 좋은데 그 시간에 초기 5분 정도만 다른 책을 가져와서 그 책 내용을 베껴 써보세요. 외국어도 좋고 우리말도 좋습니다. 베껴 써보시고 점점 늘려가서 15분 정도 그 책을 꾸준히 베껴보세요. 어느 순간 베끼는 것이 기교가 되면서 내가 크게 저항감 없이 베끼는 시간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경험으로는 15분, 20분 정도 베껴 쓸 수 있으면 그 시간 베끼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글을 베껴 쓰기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분, 30분, 1시간 정도 집중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지금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억지로 집중하게 되면 좀 피곤하고 그 다음날 좀 지장도 받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중력을 조금씩 큰 욕심 없이 조금씩 늘려나가서 내 생활이나 내 공부에 그 집중력을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